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류주연입니다. 새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의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그 주인공인데 바티칸에서 열린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 이틀 만입니다. 교황명은 레오 14세로 미국 출신 추기경이 교황에 선출된 건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입니다. 최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불독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시간 뒤 새 교황의 탄생을 알리는 공식 선언이 이어집니다. Habemus Papam. 곧이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나와 손을 흔듭니다. 콘클라베 이틀만 네 번째 투표에서 새 교황이 선출된 건데 주기명은 레오 14세입니다. 새 교황의 취임 일성은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카톨릭 신자와 여행객 수만 명은 새로운 종교 지도자를 일제히 반겼습니다. Extrêmement ému et heureux. Inattendu, extraordinaire. C'est tout. 새 교황 레오 14세는 1955년 미국 시카고 태생으로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일원입니다. 이후 20년 동안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추기경으로 임명한 인물로 교황청 주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측근으로 꼽히지만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이어서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출신의 첫 교황 선출에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새 교황에 선출된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미국 시카고 출신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페루 등에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 선출은 미국의 큰 영광이라며 만남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프란시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17일 만에 새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2000년 가톨릭 역사 최초로 미국 출신의 교황이 뽑히면서 반전의 콘클라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부 이루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새롭게 교황이 선출이 됐습니다. 레오 14세, 누군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가톨릭 수장은요. 보신 것처럼 이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입니다. 레오 14세라는 직위명으로 이제 이 전 세계 14억 명의 가톨릭 신자를 이끌게 됐는데요. 먼저 이 콘클라베 이틀 만에 뽑힌 새 교황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La pace sia con tutti voi. Fratelli, sorelle carissimi. Questo è il primo saluto del Cristo risorto, il buon pastore.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요. 프랑스계 부친과 스페인계 모친 사이에서 태어나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등 5개의 언어에 능통합니다. 자국이 아닌 남미 페루의 치클라요에서 10수년간 선교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2015년에는 페루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지역 교구에서 주교로 재직을 했고요. 로마에서 수도회 총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추기경으로 서임됐습니다. 네, 새 교황을 궁금해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영을 하면서도 먼저 즉위명이죠. 레오 14세 어떻게 지어지게 되는 건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잠깐 이제 절차를 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교황으로 선출된 뒤에 추기경단의 의전 수석이 새 교황에게
어떤 이름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새 교황은 자신의 신학적 신념이나 존경 인물 등을 고려해서 직위명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요. 단 이름은 한 번만 말해지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하죠. 사실 이게 이제 좀 남성 이름으로 널리 쓰이는 고전적인 이름인데 교황 이름으로서 이 레오는요. 예. 강력한 교회 수호자뿐 아니라 교회 개혁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상을 표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전에도 이 교황 13명이 레오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14번째 레오 교황, 이번에 즉 레오 14세가 된 겁니다. 네, 용기와 진리를 이끄는 수호자다라는 뜻답게 교황명답게 새 교황의 성향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레오 14세는 온건 개혁파 혹은 중도파 교황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이 전임이자 개혁 성향이 강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 임명을 했고 또 그의 신념과 철학을 반영하는 자리인 이 주교 성성 장관, 그러니까 주교부 장관을 역임했다는 그런 측면 등에서 개혁파로 알려져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 성향이 과격하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성 커플 축복이나 여성 사제 허용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명시적 찬성을 밝히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레오 14세가 단 4번의 투표로 교황에 선출된 건 추기경들이 그런 평가, 즉 중도 성향의 온건 개혁파라는 평가에 동의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지만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출신 교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다크호스 선출이다, 깜짝 선출이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미국인 교황이 선출된 건가요? 사실 이 그간 미국 출신의 교황 선출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은요. 예. 가톨릭이 전통적으로 유럽 중심 성향이 강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세계적인 정치 영향력 때문입니다. 즉 교황청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게 깨진 거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오 14세는 미국 출신이긴 하지만 남미의 페루에서 15년 이상 선교사 활동을 했고요. 이후 이 로마 본부에서 10년간 수도회 총장 등을 역임을 하면서 국제적인 경험을 키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황청 인사 관할 등 이 핵심 실무 역할을 하면서 이 추기경단 내에 신뢰를 많이 쌓은 점도 있고 또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추기경단 80%를 물갈이한 점 등이 최초의 미국인 출신 교황 선출에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고요. 또 이제 새롭게 선출된 교황을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을 남기기도 했는데 미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큰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greater honor could there be that we were a little bit surprised, very happy. It's just a great, absolutely great honor. Is this the first of many? 이제 뒤에 이어진 질문에서 새 교황을 만나겠느냐 하니까 그렇다고라고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새 교황 레오 14세는요. 트럼프 측, 즉 미국의 보수 진영이 밀었던 후보는 아닙니다. 뉴욕 교구의 티머스 돌런 추기경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레오 14세의 경우에는요. 이 트럼프 일기 때 이민 정책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고 올해 초에는 가족과 시민을 우선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를 향해서 그건 틀렸다. 하느님은 사랑의 순위를 매기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비판을 해서 사실 이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환호와 함께 이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새 교황, 과거 수도회 총장 시절 우리나라를 여러 번 방문하는 등 한국과의 인연도 뜻깊다고 하는데 레오 14세가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루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결과에 따라 당 대선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시기와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어제부터 두 후보 중 누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를 묻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 들어갔는데 오후 4시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가 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계속 반대할 경우 최종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결단도 낼 수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으로 새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일각에선 전국위에서 대선 후보가 교체될 경우 김 후보 측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불확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화 논의를 위해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어제 오후 진행된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두 번째 담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후보는 야외 테이블에서 전체 과정이 생중계되는 초유의 단일화 토론을 벌였는데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단일화 협상 결렬 후 하루 만에 다시 만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국회 앞 야외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협상 의지를 다집니다.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 냅시다 오늘. 네, 좋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시한을 두고선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먼저 주장한 건 김 후보였다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후보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하십시오. 어떤 절차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에는 동의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냥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냐고 맞섰습니다. 선거운동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단일화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냥 자리를 내놔라는 거죠. 한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김 후보는 출마가 확실하지 않은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최소한의 예의다. 출마가 확실하지 않은 분하고 어떻게 또 단일화라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그거는 제가 두 후보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한 후보가 대화 종료를 제안하면서 또다시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북을 찾아 3차 경청 투어를 이어갑니다. 진보당과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계 주요 인사를 만나는 등 연일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경제 5단체장을 향해선 취업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취직 못하고 놀고 있어요. 꼭 경제를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듣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든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던 이 후보는 오늘도 경북을 찾아 3차 경청 투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가 한창인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영천과 칠곡, 김천, 성주, 고령 등을 방문해 유권자와 만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내일도 험지로 꼽히는 영남권을 순회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진보당과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진영 정당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책연합과 단일화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크게 광장연합의 힘을 다시금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이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로 합의될 경우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후보 등록을 안 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2차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단일화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생중계된 두 후보의 회동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 냅시다. 오늘. 네, 좋습니다.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왜 당신은 약속을 22번인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죠.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는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네요. 어제 회동도 결국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회동을 보고는 당 안팎에서 참 답답했다, 참 보기가 괴로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저런 사례가 있었나요? 거의 뭐 토론도 아니고 좀 더 봤지만 뭐 전체를 보면 뭐 멱살만 앉아봤지 거의 말싸움 수준 아니에요. 그런 걸 생중계를 한다? 저런 걸 기획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우연히 저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거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해주는 거 아닌가요? 뭐 단일화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감동도 없고 시너지도 없는 그런 단일화를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이고요. 글쎄 지금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 이제 선거 후보 등록이잖아요. 내일 예. 모레 선거 후보 등록이고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슨 단일화를 놓고서 저렇게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뭐 김문수 후보도 물론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열려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후보로 최종 후보로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뭐 불가능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저렇게 단일화를 본인이 앞장서서 막 하지 않으면 해야 될 그런 후보인데 예. 저렇게 단일화를 놓고 씨름을 벌이는 것 이해가 안 가고 당 지도부도 아무래도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만들어 놓고서 예. 거의 그 서자 취급을 하고 한덕수 후보를 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파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뭐 비상한 상황이라고 본인들 다 얘기하니까 뭐 대한민국 위기라면서요. 뭐 민주주의가 위기라면서요. 그러면 비상한 행동을 해야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늘이라도 하루 종일 아니면 밤새워서라도 어떤 결론을 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제 회동에서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기간 내내 단일화를 계속해서 언급하지 않았냐, 22번이나 언급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왜 이제 와서 청구서를 내미느냐, 이런 얘기가 어제 1시간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된 이 부분이 생중계로 다 모습이 노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도 당도 총체적 무능을 좀 보여준 것 같다. 그리고 도대체 왜 저렇게 말들을 자꾸 바꾸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전파 낭비다라고 할 정도로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간에 싸웠는데요. 이미 사실상 단일화는 된 거예요. 김문수 후보로 된 거 아닙니까? 한덕수 후보가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11일까지. 그러면 11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김문수 후보는 한 것 같고요. 또 TV 토론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사실상 한 것 같아요. TV 토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싸우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고 결국에는 어느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실은 두 분 다 정당성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도 실패한 국정 책임의 2인자인데 나온다는 거.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도대체 왜 저분이 1위가 됐을까? 아주 그냥 고집 세고 남의 말 안 듣는 그런 분의 모습으로만 비춰졌는데요.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꼿꼿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좀 이상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본인이 김문수 후보로 출마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본인으로 단일화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은 김문수 후보로 출마한 게 아니라 김덕수 후보로 출마한 거잖아요. 자신이 김덕수라고 표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제 생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초반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 거다라는 말씀은 다소 좀 단정적이어서 앞으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두 후보의 입장이 어떻게 11일 전까지 변해갈지는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의 골 한층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양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판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 힘이 한심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제 그 실황을 보는 내내 얼굴을 들기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후보 교체용 여론조사는 아니다. 다만 단일화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지도부가 이런 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그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그 제기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황우여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인해서 과연 대선에 후보를 낼 수 있을지조차도 지금 안개 속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네. 지금 참 단일화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충돌하는 전례 없는 상황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도부는 김 후보가 바로 단일화에 나서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이 김 후보가 설득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의 그런 태도를 살펴보게 되면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있어 보이긴 하죠. 단일화에 대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녹록하게 그렇게 입장을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토론회를 가지고 방송 토론을 가진 다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바가 있죠. 그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것은 단일화가 아니고 후보 교체 아니겠습니까? 후보 교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과연 이것을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힘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사실상 본인을 단일화 후보로 내세울 그런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의 배경에는 이 당무 우선권을 두고 이 지금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당헌 74조에 규정된 내용을 두고 서로 간의 해석이 다른 상황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당무 우선권 당헌에 있는 선거 관련해서는 대통령 후보자가 우선권을 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고요.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 중심으로 뭉쳐서 후보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당에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데 참 답답한 심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무슨 꼭 국민의힘을 지지해서가 아니고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거의 이재명 후보가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확정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지만 똘똘 뭉쳐서 모든 사람이 함께 대응해도 이거 시원찮은 상황에서 그만큼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가 예비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가 최종 목표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대선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예.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양새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글쎄 참 뭐 서로 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김문수 후보는 신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당 지도부는 대응에 이게 좀 정치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잠깐 그 화면에 봤지만 이 후보에 대해서 알량한 후보라고 그럼 알량한 후보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뭐 예선부터 시작해서 8강, 4강 이 결승전까지 이런 엄청난 절차를 거쳤나요? 3억을 냈다면서요, 또 후보들이. 이런 식으로 말이 되고 한심한 모습이다? 스스로 한심하게 만드는 거죠. 말이 안 되고요. 일단 뭐 이 해결책이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2002년도에 그 우리가 좀 많이 얘기하는 노무현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몽준 후보가 훨씬 여론조사에서 높았습니다. 예. 그때 또 월드컵 4강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노무현 후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이대로 여론조사에서 하면 진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단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그 응원하는 국민들이 모였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본인들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뭔가 결단을 내릴 때 그 결단을 통해서 힘이 나온다 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법적 대응에도 나섰잖아요.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가처분을 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 김문수 후보로 결정하는 효과를 갖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국민의힘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웃긴 현상,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전당원의 의사를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부의 의사가 있는 것이고 또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로 출마를 한 것이 아니라 김덕수로 출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정치적인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가처분을 기각시킬 것 같고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조정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결정은 결국 정치적인 파워게임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예. 국회의 한 축인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권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악의 싸움을 하는 것은 결국 어차피 대통령 선거는 질 거고 당권이나 쥐어보자라고 하는 물밑에서의 힘겨루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좀 이게 국민들의 모습에 의해서 굉장히 불편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열겠다고 하는 전당대회가 김문수 후보는 이게 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고 또 나에게 후보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오늘 법원에서 결과가 둘 중에 하나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각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제기된 소송이 2건입니다. 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제기한 이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그것은 아마 빠르면 오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적어도 저는 개최 금지 가처분은 각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후보자 본인이 아니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건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본안 판단보다는 각하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고 대신에 김문수 후보가 어제 제기했던 사건은 오늘 지금 재판 기일이 잡히거나 내일 정도 오늘 정도 재판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당헌 당규 74조상 원칙적으로 지금 그 후보자에게 당무와 관련되는 모든 우선권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데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 이 상당한 일을 얼마나 설득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은데 과연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경우 재판부가 그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것이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일단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고 추후에 단일화하는 그런 그 로드맵을 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법원 결정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조희대의 난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6차례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닌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일단 보류된 상황 같습니다. 다만 희대의 난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아주 강도 높은 압박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쯤에서 좀 자제를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민주당 일각이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에 이어서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까지 대법원장도 쫓아내고 탄핵을 하고 아니면 특검을 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예고편인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정말 대통령다움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유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의 여론 일각, 국민 일각의 어떤 우려 이런 걸 불식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우려를 더 크게 하는 그런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대법 판결을 혼자 한 것도 아니고 10명의 대법관들이 다 동의한 그런 판결을 했고 2명이 또 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1심 유죄, 2심 무죄라고 법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더더구나 그래도 그 상황에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파기 자판을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겠다. 대신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오. 유권자가 하세요.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대응하는 그런 면에서도 민주당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이걸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너무 과하다. 이러다가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역풍이 한 번도 불 적이 없잖아요. 역풍이 좀 불었으면 걱정을 할 것 같은데 그만큼 윤석열 정부도 무능했고 그리고 지금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과정에서의 불협화음도 그렇고요. 전 역풍이 불 기회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조급했어요. 굉장히 수기의 시간을 가지고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나서 3일 만에 판결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록도 안 보고 판결한 거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데 유력 대선 후보를 기록도 안 보고 3일 만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혀 대법원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법원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법원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정치적이다. 탄핵해도 된다. 특검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풍이 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지도부라든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특검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사법부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공격했을 때 나라가 올라가는 걸 막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강성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하고 지금 탄핵해야 된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재직 중에는 소추하지 아니한다기 때문에 여야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을 흔들기보다는 84조의 헌법 정신을 존중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되자마자 다시 선거해야 된다, 당선 무효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두고 법 쪽에도 지금 양분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조윤선 변호사님, 법 쪽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소집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오전까지 아마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게 되면 아마 법관들의 그런 의견이 아마 모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법관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바라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도 함께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전국 법관들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관 대표 회의가 소집이 되려면은 법관 대표들의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이게 어제까지 모이지 않아서 이게 투표 시간이 연장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전략 속에서 국가도 두 쪽으로 나뉘고 지금 법조 내 그러니까 판사를 또 두 쪽으로 나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부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글을 올리지만 거꾸로 민주당이 이와 같은 무도한 50 때도 없었던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이렇게 판결했냐는 묻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그 두 쪽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이와 같은 그 전국 법관회의가 지금 성립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요. 법조계 내부에서는 대한 변협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질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직 대법 변협 협회장 9분이 이와 같은 민주당의 무도한 청문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단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는 변론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여기서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영국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25%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 10%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인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무역 협상입니다. 다만 이번 협상엔 기본 원칙만 담겼고 기본 관세 10%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크렘린궁에 레드카펫을 걸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2차 대전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정상은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한반도 무력 군사 충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면서 반미 연대도 공고히 다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손을 맞잡으며 활짝 웃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만남입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공조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面对国际上的单边主义逆流和强权霸凌行径，中方将同俄方一道，肩负起作为世界大国特殊责任，挺膺担当。 시 주석은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도 참관하는데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중러 간 밀착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도 조창과 티타임 등 비공식 대화를 마련하며 시 주석을 최고 주빈으로 대접했습니다. Твердо стоим на страж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авды, защищаем память о событиях военных лет, противодействуем современным проявлениям неонацизма и милитаризма. 푸틴은 27개국 정상이 참관하는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반미 연대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대신 주 러시아 대사가 참석하는 북한은 모스크바의 대형 행사를 하루 앞두고 동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러시아 전승절쯤에 밀착 회담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세계 전략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전략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바로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했던 닉슨 독트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의 핵심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너무나 브로맨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끊어내서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관세 전쟁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이 협정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전성절에 지금 러시아하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만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국의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앞으로의 브로맨스 관계는 8월 달에 다시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욱더 공고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양국 정상 정상회담 이후에 중러 관계 강화하는 공동성명 채택을 했고요. 또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압박 중단하는 거 촉구했거든요. 근데 사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나서는 이유는 북핵 문제잖아요. 핵 문제잖아요. 근데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빠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요. 2019년도에 소위 말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 행보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뭐라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해왔느냐 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해제해 달라고 이것을 제출을 했었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논의를 하다가 그만두고 하긴 했지만 그 연장선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게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한 참호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협정이 체결이 되고 파병이 되고 무기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에 대한 짐이 하나 있는 거죠.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풀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북 제재 해제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관세 전쟁을 미국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죠. 전략적 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선물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오히려 비핵화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여기 북한 제재 문제를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동참해서 해제에 동참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대국 외교에서 고립된 모양새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런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사실상 미국이 1945년도 이후에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또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서를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하거나 질서를 해체하는 것은 아주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거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얘기하고 그린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영토 존중이라고 하는 국제 규범에 이것도 질서인데 이것도 지금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제 질서의 해체 속에서 가장 큰 수혜자로서의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전성절을 오늘이 전성절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2022년도 이후에 전성절을 매년 이렇게 해올 때마다 사실상 맨 처음에는 아무도 이제 2022년도에는 초청을 안 했다가 2023년에는 한 개 나라가 왔고 작년에는 9개 나라가 왔는데 이번에는 무려 27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보면 강대국 정치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국가들로부터도 지금 소외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행보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6월이면요. 북러 조약이 맺은 지 1주년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 언제 다시 만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동해상으로요. 어저께였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여기에서도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에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2025년도에 있는 전성절 80주년에 북한군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군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사실상 이 김정은도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참여를 안 했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아마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자 외교 회담에 나간 적이 없다. 그래서 완오부대모로 이제 이렇게 다 비춰지게 되면 이것이 자기네들의 수령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고요. 또 다른 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려고 하면은 비행기로 가면은 10시간 남짓, 기차로 가면은 10일에서 1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고려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사코프 크리넨궁 외교정책 보좌관이죠.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바로 조만간 흥미로운 만남이 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6월 19일 날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그 1주년을 맞이해서 그렇게 이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뭐 그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북한이 지금 어제 1시간 가까이 오전에 미사일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러시아에 계속해서 무기를 팔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조리사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장면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부산 용인고등학교 급식실의 훈훈한 모습입니다. 꽃을 받은 조리사들은 기쁜 마음에 학생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직원들이 어르신 환자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광주에서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인근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카네이션을 선물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곳도 있다고요. 네, 요즘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특별한 꽃을 준비한 곳도 있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사랑의 밥차 무료 급식소의 풍경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급식소에서 카네이션 1000송이를 준비했는데요. 한 끼 식사와 함께 카네이션을 받은 한 어르신은 눈물이 날 만큼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이들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200mm, 남해안에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20에서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역에는 10에서 5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초속 15에서 25m가 넘는 강한 돌풍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보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해상으로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풍랑특보는 모든 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창원이 19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1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의 비가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주말이 내일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